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정확한 정보의 전달,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다뤘던 주제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었어요. 당뇨병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그런 약이고요. 당뇨병 관련해서도 뭐 혈당 강화 효과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다양한 장점이 있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룬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들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다시 한번 챙겨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트포르민은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을 다시 드리자면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의 생산을 저하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수준의 혈당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포도당 생합성,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절하게 되어되지가 않아서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고혈당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재는 새벽 고혈당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간에 있어서의 포도당 생성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메트포르민 약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정상화시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뿐만 아니라 말초 조직에 있어서 포도당을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수적인 어떤 혈당 강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복용하는 것도 특별히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서방약처럼 하루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길게 작용하지 않는 약이라면, 그러니까 저녁 때 먹었을 때 그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중에 종일 작용하기 때문에 밤에 작용하고 난 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 그래서 공복 혈당을 잡기 위해 적당한 그런 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투여했을 때 저혈당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먹고 그다음에 금방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약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사랑 같이 먹고 원래는 2번, 3번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걸 먹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방형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되게끔 제형이 개선된 것들도 있습니다. 대신 서방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의 크기가 조금 굵고 두껍기 때문에 큰 약을 삼키지 못하는 분, 큰 약을 먹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당뇨병 신약도 이 약만큼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 약이 생각보다도 별로 없을 정도로까지 효과가 좋은데요. 단독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거의 60에서 70,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역시 한 1에서 2% 정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혈관 보호 효과는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확인해 보면 이전에 나왔던 약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요즘 나오는 스타일로 해서 엄격하게 잘 디자인된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약을 썼을 때 잠재적으로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사용했을 때 저혈당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에 한 2에서 3kg 정도 체중이 빠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약간 어떤 비만이나 다이어트 치료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 아주 많이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혈당 개선 용제로 해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약간 속이 좀 불편하거나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사 같은 증상들이 있거나, 그리고 또 먹었을 때 쇳거름맛 같은 것들이 나서 먹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약이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이 약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도중에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와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런 약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그런 빈도들도 좀 낮아진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 부족, 그래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 약제 사용 관련해 갖고 비타민 부족이라든지 빈혈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임상적으로 아주 크게 의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관련된 검사 같은 것들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젖산증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위험인자,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으로 해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약이 나온 지 거의 60년이 다 되도록 비교적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게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 많은 환자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약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 그리고 요오드를 포함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좀 들려드렸고요. 요건 다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어떤 치료나 용량이 있어서 좀 조절을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긴 리뷰였지만 그래도 지난번 제가 다룬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에피소드가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다시 들어가는 에피소드였기 때문에요. 복습 차원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포닌 요소제, 설포닌 유레아라고 하는 그런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포닌 유레아와 함께 메글리티나이드라고 하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너무 중복되지 않고 또 내용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포닌 유레아는요, 작용 기전이 말 그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다소 어려운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좀 영어로 되어 있고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림을 자세히 잡아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몸의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거든요. 이 베타세포에서 이제 혈당을 인지하게 되면 이 혈당을 인지한 것들, 그러니까 혈당이 우리 몸에 높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몸 안에 세포 안에 있어서 복잡한 이런 기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도당을 감지하고 난 다음에 안에 전해질의 균형이 조금 바뀌고 막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전해질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인슐린, 과립형으로 되어 있는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세포 안에 gat혀 있는데, 이것이 세포 밖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이런 기전으로 해갖고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는데요. 이 설포닌 유레아라는 그런 약제는 여기에 작용하는 전해질 채널 옆에 달라붙어 갖고요. 이 전해질을 계속적으로 작동하게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 갖고 약으로 만들게 됐는데, 원래 1940년대, 50년대 이 약이 개발되던 초입에는 원래 이게 혈당 강화제로 개발됐었던 약이 아니고 항생제의 일종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하게 됐고, 부작용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봤을 때 저혈당과 관련된 이슈였다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생물질로서의 가능성보다는 혈당을 낮추는 그런 약제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그 이후에 있어서 개발이 되게 됐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세대 변화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약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후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이 정상화가 되니까
실제 그런 관점에서 식후에, 그러니까 식전에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식후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임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 자극기전을 뭐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먹고 나면 지속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공복이랑 식후에 구애받지 않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임상적으로는 식후 혈당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뭘 먹기 전에, 식전에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능한 식전에 먹으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약과 관련돼 갖고 식전에 약을 먹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아까 뭐 메폴민 잠깐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메폴민 그 이외에 다른 몇 가지 약들은 사실 식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아무 때나 먹어도 하루 종일 혈당 강화 효과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설파유리아 같은 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혈당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식전에 먹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가 아까 메글리티나이드라는 약이랑 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예전에 만들어져 갖고 조금 길게 작용을 하면서 여러 번 먹지 않고 하루에 한두 번 먹어도 되는 약제가 설펑유리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시간 내에 작용을 해서 서너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약제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식후 고혈당을 잡기 위해서 딱 디자인된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파유리아보다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높은 우수한 식후혈당 감소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임상에서 또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실제적으로 판매되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약 관련해 갖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작용 기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결국은 췌장에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약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조금이라도 췌장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혈당 강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형 당뇨와 같이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먹는 약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용량을 쓴다 하더라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2형 당뇨병인 경우에 있어서도 2형 당뇨병과 관련된 병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쓸 때 썩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실패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쓰고 난 다음에는 오래 지날 경우에 있어서 더 이상 이 약에 듣지 않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췌장 기능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약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다른 종류의 약제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를 학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진료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상품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상품명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분명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설퍼유리아제제로서는 글리메피라이드, 그 다음에 글리클라자이드, 글리피자이드와 같은 그런 약들이 있고요. 사진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눈금이거든요. 1cm 정도 되는 눈금을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림이 조금 작아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약, 이런 것들 아마 많이들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었고 신약이 생기기 전부터 흔히 사용됐었던 그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친숙하실 거고요. 이 밑에 이렇게 좀 동그랗거나 도톰한 약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성분으로서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그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미리그램 차이는 이제 성분에 따라서 그런 유효량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임상 결과에 의하면 특정 약이 특정 약보다 더 낫거나 더 우수하다거나 그런 얘기들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드셔도 기본적으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다,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리클라자이드 계열의 약이 글리메피라이드보다는 다소 조금 약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약간 약한 듯한 그런 임프레션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계열 약은 효과는 우수한 반면 살짝 저혈당이 더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을 제가 적절하게 조금 나눠서 드릴 때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약 자체가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많기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식전에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고 그래야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저혈당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메글리티나이드라는 약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약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기전에 이르는 어떤 작용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요거는 설파밀리아보다 조금 자주 드셔야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랑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동그란 약,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한 기따랑 약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 약 역시 그 나오는 업체별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라든지 성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작용을 하는 약이고 이 약제간에 있어서의 특정한 효과의 차이가 있거나 하기보다는 이 약의 용량과 관련해 갖고 혈당 강화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식전에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용 기간이 아까 보여드렸던 약보다 짧기 때문에 매 식전에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끼니마다 하루 3번 그렇게 먹게 되는 그런 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는 한데요. 장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짧은 시간에만 작용하고 식후 고혈당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약과 관련된 성분이 금방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없어지기 때문에요. 끼니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약을 한번 건너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식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규칙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혈당이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혈당이 낮아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눠 잡수는 것이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번거롭지만 더 선호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 인슐린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약제랑 병용을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안정적인 혈당을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전 약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사용을 주저하시거나 조금 걱정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경험 많은 내분비 의사가 적절하게 컨트롤을 한다면 이 약만큼 또 효과적으로 혈당을 잘 잡을 수 있는 약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 역시 혈당 강화 효과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헌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메플민과 마찬가지로 해서 한 1에서 2%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혈당 기준으로 보아도 한 20에서 40 정도 메플민 못지않게 굉장히 혈당을 우수하게 잘 떨어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약은 췌장이 우리 몸에 꼭 있어서 기능을 해야지만 작용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요. 췌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해서 1차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예 췌장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잘 듣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췌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듣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2차 실패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2차 실패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한 5에서 10%의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약을 쓰고 혈당이 더 이상 잘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 원인을 잘 따져보고 실제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의 단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인슐린을 직접 분비를 자극을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식사랑 미스매치되고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랑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저혈당으로 발전된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설퍼유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8시간, 12시간 이상 그렇게 약제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혈당에 대한 응급 상황에서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혈당을 악화시키게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저혈당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써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조금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쇠해 갖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는 분들, 또 약주를 많이 하셔서 몸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혈당 대사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던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있어서 어떤 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몸에 있는 중요한 내장 기관에 있어서의 장애를 그리고 합병증을 동반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약을 잡수고 나서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 갖고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 약제를 조절하거나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혈당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조금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저혈당 위기 관련해 갖고 이전에 에피소드에 조금 다루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꼭 한번 다시 참조해 보시고 저혈당에 대한 대처 요령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뭐 다행히도 저혈당 말고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부작용은 없는데요. 일부 뭐 위장관계 증상이라든지 뭐 간 기능 이상, 그다음에 약제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과민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이런 종류의 부작용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적은 제가 거의 없고요. 그래도 제가 1년에 보는 환자가 한 달에 보는 환자가 거의 한 1000명 이상 되고 1년에 뭐 거의 뭐 수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부작용이 이 약과 관련해서 있었다는 얘기는 뭐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약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그러니까 과잉 인슐린 분비 때문에 식사하고 생활 습관하고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고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잉여의 영양분이 몸에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약을 드시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보다는 체중이 조금 늘어나는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체중 증가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치료 초기에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kg 내외 정도에서는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당뇨약 중에 어떤 약은 살이 빠지긴 하지만 어떤 약은 쓰고 나서 뭐 혈당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약들도 있을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 접어들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이 쭉 있고 좀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언급한 설퍼유리아 계열의 약들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기능이 정상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까지는 이건 이제 주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 의사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약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지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기능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의 있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쓰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 언제나 같이 라이브 Q&A 시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나중에는 주사제, 인슐린이라든지 GLP-1 같은 그런 제제들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약제, 주사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오래된 약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설파인유레아, 그 다음에 글리나이드 계열 이런 약제 역시 오래된
전통의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폴민과 비교를 해서 이 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효과 자체는 뭐 썩 나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고 좋기는 한데요. 이 약제 자체가 췌장에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촉진과 관련된 저혈당 위험도가 있다는 거 저희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트포르민이랑 달리 이 약은 인슐린 분비 촉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병용해서 쓸 때는 이런 체중 증가나 저혈당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위험도가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임생의사들이 알아서 조금씩 분배해 갖고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약제가 사용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글리메피라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그다음에 글리피자이드와 관련된 이런 약들이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출시되고 있고요. 생긴 모양들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마치 아령처럼 생긴 약, 그다음에 하얗고 동글동글한 약, 이런 길쭉한 약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누락을 했는데요. 여기 서방정이라고 쓴 약은 여러 번 먹지 않아도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약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보다 비교적 조금 크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 번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 고유의 장점이 있어서 이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즐겨 찾으시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포미밀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 기전을 하는 그런 약제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작용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매 식전 먹어야 되는 약이고요. 이게 자주 먹어서 불편한 감은 있지만 고혈당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이 문제가 되시는 분, 특히 식후고혈당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화혈색소를 꽤 우수하게 잘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새로 나온 약일수록 이 당화혈색소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존에 써야되었던 그런 약보다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의 특징은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지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별로 좋지 못한 분들한테는 2차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약을 쓰지 못하고 약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제로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저혈당 이외의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딱 비욘디에서 보통 한 30분 정도 맞춰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딱 30분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도 그래도 시간도 어느 정도 잘 맞아서 다행인 것 같고 기분도 좋고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지금 아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 보셨다고 해갖고 아마 평소보다도 질문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라이브 Q&A 시간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꼭 이 강의 주제하고 겹치지 않더라도 당뇨병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라이브 상담들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어느 질문이시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건님, 설명을 미리 읽었는데도 쉽지 않네요. 맞아요. 조금 어려운 질문, 내용을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쉽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요. 아마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영어도 조금 섞여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포르민과 설폰 요소제는 같은 경구 당저제지만 다른 종류라는 건가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혈당을 떨어뜨린다라는 그 특성 자체는, 그러니까 경구 당 저하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경구 혈당 강화제라는 말을 좀 더 정식으로 쓰는데요. 경구라는 것이 입으로 먹는다는 것이고 혈당 강화제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고, 그래서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당을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약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지만요. 그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에 있어서의 신진대사를 조금 조절을 해갖고 혈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설폰 요소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에 직접 작용해 갖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몸에 작용하는 곳, 어떤 작용하는 기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의 차이에 따라서 두 약이 의미 있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전의 약으로 잘 듣지 않았을 때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을 같이 병용을 하면 그냥 한 가지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을 2배, 3배 늘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식탕의 제왕님. 당뇨약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안 좋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빈속에 먹으면 안 좋을 경우에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방송 주제였었던 설폰요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저혈당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능한 식사 직전에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식사 직전이면 어떻게 보면 빈속이네요. 대신 먹고 나서,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시도록 해서 그냥 빈속을 두지 말고 음식을 채우셔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몇 가지 그런 저혈당을 단독적으로 유발하는 약 이외에 또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당뇨병 약제가 꼭 빈속에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지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약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모든 약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약은 공복에 드시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단음식 유행해서 젊은 당뇨병이 늘었다는데요. 실제로 대학병원 진료까지 봐야 되는 20, 30대 환자들이 증가했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 환자 수가 자체가 늘어나면 그 중에서도 조금 몸 상태가 더 좋지 않고 몸 상태가 그러니까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진행된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느니까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까지 봐야 되는 환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합병증 파트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고혈당에 오래 노출이 되면서 몸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요인 때문에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약간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같은 것들의 위험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를 앓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합병증의 어떤 찬스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대학병원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 상태,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메트폴민보다 효과가 좋은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메트폴민보다 효과를 더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언제 진단받았는지, 나이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저혈당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합병증의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어떤 내학성이라고 할까요? 약을 먹고 이 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저 약을 먹었을 때는 속이 불편하거나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갖고 제가 처방을 드리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이 메트폴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썼을 때 하나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보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약제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메트폴민이 장수하는 약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이 15번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14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메트폴민이 가지고 있는 항암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조금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교과서에 올라갔을 정도로 정설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아직은 연구 단계고 논문으로만 발표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논문 한두 편만 보고 난 다음에 이 약이 무조건 뭐 장수하는 약이니까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분명히 저런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메트formin을 장수나 어떤 그 여러 가지 혈당 강화 효과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당뇨병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메트formin 같은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급여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현행의 어떤 제도상으로는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아마 인터뷰를 해주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술도 담배처럼 백해무익하다는 방향으로 홍보하신댔는데 당뇨에서도 순수 증류주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크게 미칠까요? 맥주 안주 탄 건 들었어요.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저는 아직 완벽하게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암센터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이라든지 반론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과 관련해서도 뭐 제가 논문을 관련 주제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조금 과음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도 보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알코올 섭취가 췌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당뇨에 있어서 썩 좋지 못하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이 나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지나치게 과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반 잔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아주 소량의 알코올을 썼을 때는 뭐 다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당뇨 기저질환자 백신 맞아도 되나요?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뇨병 환자가 코비드 백신 맞아도 되나요? 라는 특집편도 제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코비드 백신 맞아도 되나요에 대한 어떤 특집편도 한번 보시고요. 당뇨병 환자가 왜 꼭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실수록 만성질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일수록 저는 백신을 빨리 맞고 상대적으로 백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을 때가 제가 3월 초였는데요. 그 맞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 특집편 비욘드 에피소드를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고 그 다음에 어제 2차 접종을 맞아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일 때는 굉장히 힘들어갖고 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몸살이 심해갖고 자다가 깬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진통제 있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제제 먹고 그러고 며칠 버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다행히 2차 접종 맞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뭐 평소보다 달리 그렇게 아주 크게 고단하거나 힘들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오늘 일정 잘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맞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외래에 오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집 식구를 비롯한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한테 백신을 꼭 맞으라고 권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최근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시고 약 복용 중이신데 영양제를 좀 사드리려고 하는데 복용하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또한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양제 상담도 제가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건강보조제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은데 썩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떤 게 확정적인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양제를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영양제는 없고요. 굳이 꼭 드셔야 된다면 여러 가지 뭐 필수 영양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제제에 한두 알 정도 제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메이커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많이 인지도 있고 어디서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그런 영양제라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니까 드셔도 좋겠다 정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일부러 애써 찾아 먹어야 되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는 그리고 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그러니까 어떤 걸 먹어서 고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걸 먹지 않고 좀 자제하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질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먹어서 고친다기보다는 조금 적게 가볍게 드시는 걸로 해서 조절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건강보조제, 영양제로 쓰는 돈을 아껴서 가족이랑 더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시거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거꾸로 그렇게 권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프로그램 준비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됐는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당뇨 심혈관계 좋은 식단으로 관리 잘하다가 최근 바빠서 라면이나 저녁밥 같은 대충 끼니를 때우고요. 식후에 굉장히 피곤하고 밤늦게 새벽에 갑자기 엄청 배고파지고 아주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일어나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고 급격하게 또 혈당이 떨어져 갖고 그 이후에 있어서 혹시 뭐 저혈당이라든지 몸에 불편감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실제 지금 보면 약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뭐 자세하게 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신 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혈당 변화가 좀 더 심해져 갖고 지나친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통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다 하더라도 정상보다는 컨디션이 떨어지는,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리듬이 좀 흩어지는 상황을 조금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그냥 좋은 식단으로, 그다음에 세끼 규칙적으로 골고루 잡수시고 가능한 식후에 운동이나 어떤 건강 조절을 건강 관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도록 음식을 좀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인데요. 다른 얘기인데 교수님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7월에 마스크 벗게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스크 벗는 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 에피소드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 접종을 다 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코비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나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를 매개로 해갖고 다른 분한테 또 병을 옮기거나 나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가볍게 일단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를 묻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 다 맞고 난 다음에도
일정 수준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집단 면역의 원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우리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확보한 이후에 있어서는 뭐 해외 여러 언론 매체라든지 토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싶은데요. 아직은 조금 이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사실 당뇨병 전문가이지 어떤 감염내과나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분들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전문가다. 이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 저런 7월이라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주신 것도 그렇고 마스크 벗게 한다라는 그런 정책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러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확진자 수나 아니면 케이스 수의 변화가 있다면 7월로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 시기를 뭐 앞당기든지 아마 앞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저건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선언적 이미지, 정말 7월에 저렇게 마스크를 벗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7월이라는 시점에 가봐야 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늘 해서 백신 접종도 굉장히 빨리 많이 되고 있고요. 벌써 우리 인구 전체에 있어서 거의 한 10% 육박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지금 달성했다라는 그런 좋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피드로 해서 빨리 백신 접종이 되면, 그러니까 지난 뭐 추석도 그렇고 설에도 그렇고 굉장히 뭐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고 참 저희로서도 집에 아쉽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그래도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7, 8월에 바캉스는 못 가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도 9월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한데 모여갖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욘드에서 저한테 얼마나 더 시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두 개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부스메트정, 그리메피리드정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부스만 복용을 하는데 당화색소가 8이 나와서 인슐린을 시작해야 되는가? 병력은 25년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설폰요소제의 2차 실패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드시 인슐린을 시작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좀 있고요. 대신 지금 정확한 의학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차트도 모르고 실제 지금 쓰고 계신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혈당을 재주신 상황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을 바로 쓰지 않아도 다른 약제를 잘 조정하는 걸로 해서 혈당을 조금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인슐린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인슐린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경구약제보다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인슐린을 쓰게 되시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인슐린으로 혈당을 잘 잡으시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일단은 나중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버렸네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에 근력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당뇨에서는 단순히 당이 덜 대사돼서 혈당이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육 자체에서도 뭔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깊게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같은 것들 얘기들이 조금 학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호르몬이라는 게 내장기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에서도 만들어지나요? 예, 근육 말고도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시하고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같이 담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정의로서는 지금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이라든지 세포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조절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든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성분까지 얘기하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지금 종류가 가지수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성분까지 하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고요. 당뇨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학생일 때는 사실 인슐린이라든지 몇 가지 호르몬 성분에 대한 얘기들만 조금 나오고 소개가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 포도당 대사 과정에 있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이외에 있어서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세포라든지 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같이 한목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성분이 다 호르몬으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호르몬들이 포도당 대사를 일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고 그러니까 관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욘디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의과대학 학생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저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그런 특집편으로 해서 또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훨씬 넘어가고요. 다음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방송사고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긴 했었는데요. 또 많이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고마웠고 그다음에 질문 많이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다음 달에 또 당뇨병 약제 관련해서 올바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